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면 소개 전에 이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 서울시 버스노조의 임단협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오늘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장 오늘 출근길부터 지금 이 버스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좀 찾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빨리 출근하시는 분들은 벌써 버스 타러 갔다가 왜 이렇게 안 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MBN 기자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가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 지금 현재 모르고 버스 타러 나오신 분은 없습니까? 네, 저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지만 매일 이곳을 지나던 서울 시내버스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7,300여 대가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멈춰섰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는 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인데 노조는 올해 임금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통상임금까지 더하면 전체 인상폭이 사실상 19%에 달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버스까지 줄줄이 멈추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해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열차가 추가 운행하고요. 막차 역시 종착역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했습니다. 또 서울 25개 자치구는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서는 분들은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강추위에도 단단히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네, 정혜진 기자의 얘기 잘 들으셨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강추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눈이 왔습니다. 이 온 눈이 지금 현재 빙판길로 변해 있다라는 거죠. 강추위에 빙판길 여기에 지금 버스도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밖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일찍 출발을 하시고 버스 말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좀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일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수청의 검사역 이 수사사법관을 둔다라는 겁니다. 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체죠. 중수청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좀 볼까요? 중수청 9개 중대범죄를 전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처럼 수사관과 수사사법관 둘로 나눠서 이원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처음에 논란이 됐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주냐 마냐 여부는 4월까지로 좀 결론을 미뤄놨습니다. 일단 이 문제도 향후 진통이 좀 불가피한 문제인 건데 당장 이 부분만 놓고도 수사관, 수사사법관 이원화되어 있는 거 이거 현재 수사검사, 수사관 이원화된 거랑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이 여권 내 강경파의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또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입니다. 네, 어젯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려 9시간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는데 김병기 의원 즉각 재심 신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강력한 부인 또 버티기가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건 최고위도 의총까지 거쳐야 되죠. 여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일 회담 의제에 일본 수산물 오른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본을 방문합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나라현에서 예정이 돼 있죠. 방일 전에 한 이 외신과의 이 언론 인터뷰, NHK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 주도의 경제협정에 가입을 위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지금까지는 이
수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수입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중일 갈등에 대해선 중일 갈등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일본 수산물 수입 여기에 이 중일 갈등 사이의 균형 외교 이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있을 한일 정상회담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었던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어제 1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이 전 장관 끝까지 난 지시한 바 없고 계엄도 몰랐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 이 1심 선고죠. 결국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또 뭐가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뤄진 결심 공판이 오늘 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무려 A4 용지 40장 분량의 최후 진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오늘 구형에선 최후 진술로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 그 얘기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국세청 체납 세금 100조를 맞추려고 1조 4천억 원을 불법으로 그냥 탕감해줬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국세청이 왜 이렇게 세금 추징을 제대로 못했어요? 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체납액을 122조에서 100조로 좀 낮추려고 22조 더 걷었습니다. 라고 해서 낮추려고 1.4조 정도는 그냥 탕감해주자라고 탕감 처리를 했었던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볼까요? 감사원 소멸시효를 조작해서 일부 감축했습니다. 탕감을 해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국세청 명백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일부 직원의 일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직원의 일탈로 1조 4천억 원이 날아간다는 게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바로 이 모습. 어제 하루 종일 아마 TV 켜면 나오고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제 캐대언 골든글러브에서 드디어 K-팝이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캐대언의 골든이란 노래였었죠. 네, 저희 수상 소감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And the Golden Globe goes to K-pop Demon Hunter.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 Thank you to the Golden Globes and for everyone who believed that a movie so deeply rooted in Korean culture could resonate with a global audience. A little girl, I worked tirelessly for 10 years to fulfill one dream, to become a K-pop idol. It's a dream come true. 엄마 사랑해. 네, 보는 저희가 괜히 막 울컥해지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지금 이재 씨 이번에 작곡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른 이재 씨는 무명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상하면서 좀 더 벅차오르는 감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K-팝이 골든글러브에서 이 상을 탄 것도 굉장히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 사안이긴 합니다만 수상 소감 자체가 또 김대식 의원님 사실 뭐라고 얘기하면 빛나게 늦은 때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엄마 사랑해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이게 감동이 벅찼습니다. 저희가 저 인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그 개인적인 그런 영광보다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꾸준하게 K-팝뿐만 아니라 문화의 세계 강국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축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어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울컥하고 감동을 좀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정원 의원님 또 과방이시잖아요. 네. 어제 이게 또 남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K 컨텐츠 또 K 컨텐츠를 담당하는 우리
예술인들, 문화인들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멋지게 세계 무대에서 정상에 서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참 보는 저희도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총각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결국 제명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윤리심판원 공천원금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 9시간의 이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어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어떤 의혹으로 소명하실까요? 저수 얘기할까요?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탈당 의사 없는 거 그대로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김병기 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이 본인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러 들어가는 김병기 의원은 웃으며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다 소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입에 살짝 미소도 띄는 지금 저런 모습인데 이정원 의원님. 당사자는 제명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명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각종 의혹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스스로 진퇴 여부를 결정하기를 당에서는 기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들을 하셨던 중량감 있는 선배 정치인이셨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따르던 그런 선배님이셔서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멈춰 서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시 한번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국민이 멈추라고 할 때 또 멈춰야 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가슴이 먹먹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지금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이런 말씀하셨죠. 사실 당 입장에서는 윤리심판원의 이 논의까지 가기 전에 본인이 뭔가를 좀 결정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최종 끝까지 없고 결국 윤리심판원 회의까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식 의원님. 네. 만약에 그럼 김병기 의원이 오후 2시에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탈당을 했더라면 그럼 또 제명은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남의 당의 의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2주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네. 실세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현상을 보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만약에 윤리심판원의 그 회의가 있기 전에 탈당하면은 네. 제명은 안 되는 거죠.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도부뿐만 아니라 원로 정치인들께서도 벌써 애두번을 띄었어요.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랑하는 병기야. 당을 위해서 애당심을 가지고 탈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예견을 한 겁니다. 제명에 예견을 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은 정치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네. 이런 건데 이 제명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즉시 지금 재심 청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돈으로 붕괴됐다. 이렇게 하는 자체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명명백백 시시비를 가려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또 해명할 기회를 주고 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네. 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원내대표였었는데 이 사안이 터지고 13일 만에 이 지금 원내대표에서 내려온 13일 만에 제명에까지 이르는 이 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김병기 의원은 뭐라고 했었느냐? 내 발로 탈당은 안 한다. 차라리 제명을 시켜다오라는 입장이었었어요. 이 조금 전에 보신 이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만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무고함을 다 밝힐 이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이렇게 들고 들어갔다 갖고 나오죠. 이 서류 가방, 까만 서류 가방이 좀 통통하게 뭘 많이 좀 준비를 들어간 것 같다. 이걸 준비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자진 탈당 거부 김, 징계 시효 만료 반격 카드 안 통했다. 나름 그 서류 가방 안에 반격 카드가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대체 뭘 반격 카드로 쓰려고 했었던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이 의혹이 한 13가지 정도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징계 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 징계 시효인 건데 지금 징계 시효가 만료가 된 사안들이 차남의 대학 편입, 그리고 뭐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뭐 무단 탈취 의혹, 뭐 등등등 해서 이런 특혜, 뭐 누설 의혹 이런 부분들 등등등 10가지 정도는 이건 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다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없는 사안이다라는 게 김병기 의원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직까지 시효가 만료가 되지 않은 사안이 이 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그리고 쿠팡 대표와의 오찬 의혹, 그리고 공천 헌금 관련해서 묵인한 의혹 등 이 3가지는 사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사실상 한동수 윤리심판원장도 직접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제한다고 해도 이 3가지가 상당히 좀 중하다고 봐서 제명 결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은 10가지까지 만약에 합한다 그러면 더 크게 봤었겠죠. 이번 사안 자체가 좀 심대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김병기 의원이 즉각 나 재심 청구할 겁니다 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제가 똑같이 있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까만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정은 의원님. 네. 한 달만 있으면 내가 무고함 밝힐 수 있는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13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아주 세부적인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 시효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법적으로 따져보면 3년이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징계 시효와 같은 법리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리 다툼보다는 주장보다는 팩트를 가지고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으신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때로는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에서도 얘기하십니다만 애당심과 선당 후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인이 사실 법적인 문제 말고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을 좀 더 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시효를 따질 때가 아니다. 말씀 중에 나왔죠.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부분 역시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또 이 김병기 의원은 얘기가 김대식 의원님.
아니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김병기 의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민주당을 나가면 나는 정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탈당을 못합니다.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배신감이 살짝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습니다.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모든 사항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제명을 하게 되면은 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13개 항목 중에서 10개는 시효가 지났고 3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를 항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13개 이 전체가 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본인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싶고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겠죠.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그 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김병기 의원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네. 보고 국민의 관심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윤리심판원에서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제명이 됐습니다가 아니죠. 제명 결정이 의결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느냐? 일단 어제 있었던 게 바로 제명 결정, 윤리심판원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최고위 중 보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마 내일 보고가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에서도 의원 한 명이 다 개별 헌법기관인데 이 당에서 제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의총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다만 최고위가 내일 있고 의총이 내일 모레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재심을 신청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정원 의원님 네. 지금 사실 최고위 보고하고 의총은 한 명 한 명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투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의혹이 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인데라는 분위기에 사실상 나서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좀 쉬쉬하는 좀 자제하는 면이 있었어요. 의총에서 혹시 뒤집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보면 네. 의혹과 관련된 일부 사실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곧바로 김병기 의원께서는 재심 신청에 대한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윤리심판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네. 여러 가지 정황상 또 그 무게감이라든지 중요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기 때문에 재심을 기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비상징계권을 당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심으로 가게 되면 또 뭐 한 달, 2달 이상 그쵸.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재심 신청 기각이나 아니면 비상징계권 발동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일단 비상징계권이 의총이 열리기 전에 그냥 비상징계권으로 이 사안이 더 빠르게 수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가장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김병기 의원님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시고 그렇게 곧바로 재심 신청에 대한 글을 올리셨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또 추가로 고민할 수도 있으실 거다. 재심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네. 오히려 어제는 즉각적으로 막 재심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사안은 또 좀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여론의 흐름, 향배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재심까지 실제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김대식 의원님. 저는 재심을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 김병기 의원 자체는 이것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벼랑 끝에서 탈출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명이 되면은 앞으로 향후 2028년에 출마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의원총회에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러는데 저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뒤집어지면은 네. 민주당 전체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대통령까지 레임덕이 올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은 아프고 잔인하지만은 아마 이 의원 통해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정원 의원님. 네,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명을 당할 경우에 앞으로 5년 이내 복당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말 정치를 계속하시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자진 탈당을 하시고 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시고 무죄를 입증하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돌아오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한다면 오늘 좀 더 숙고하시고 재심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럼 요것만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하지만 이 제명 결정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진 탈당의 가능성, 이 기회는 여전히 열려 네,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고민이 오늘 중으로 뭔가 이 발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의 여론 향배 추이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아빠 사랑해입니다. 네. 갑자기 아빠 사랑해가 왜 나왔지 싶으실 수 있어요. 기사 보시죠. 특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15년 구형입니다. 네.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특검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형을 했느냐 같이 볼까요? 최고위 측 인사로서 대한민국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진실을 숨겨서 역사 기록을 훼손하고 후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 징역 15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 특검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이 판사 출신이죠. 같이 볼까요? 판사 생활만 15년을 이 엘리트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근데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용이고 이게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상당히 좀 중대한 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정빈 변호사님. 네. 15년 구형, 네. 15년 구형 이거 세게 나온 겁니까? 약하게 나온 겁니까? 일단 숫자만 본다라고 한다면 중형을 구형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지금 중요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하한 자체가 유기징역 5년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15년 구형 자체는 일단 수치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좀 짐작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제 소방청장에게 이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높은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무총리라는 그런 책임 그리고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임까지도 고려를 해서 동일한 구형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 혹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중형 구형 혹은 그 사이에 있는 약간 경계선에 있는 정도의 구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딱히 막 높게 세게 나왔다 혹은 약하게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랑 비교를 해볼 때는 약하게 나온 건 아니고 비슷한 정도로 좀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특검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판사 생활만 15년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데 이 단전 단수가 언론 통제용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그 판사 생활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내란을 저지른 불법기업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협조를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못 지켰다. 그 얘기를 아마 얘기한 것 같고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이게 사실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범죄예요. 아주 심각한 범죄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특검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을 보면은 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사실상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특검부가 정확하게 이제 패부를 찌른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인명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냐. 당신의 죄질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특검 측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게 특검 측의 지금 주장이에요. 근데 결심 공판에선 이 검찰 측의 구형도 있지만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있죠. 최후 진술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관 업무를 수행한 2년 7개월간 윤 전 대통령과 선후배 사이란 이유로 세간의 따가운 눈초리 또 언론 정치권의 감시와 질타를 받으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그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마무리에는 울먹울먹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진짜 몰랐어요.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지도 못했고요. 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그동안 꾸준하게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본인 직접 한 적이 있죠.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한테 최상목 장관님이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증인 본 사실이 있는가요? 제가 뭐 말이 좀 과하다고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뭐 가까운 사이라서 평소에도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인데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최상목 장관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피고인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제가 뭐 그냥 좀 민망한 표정을 지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해서 약간 체념하시는 거 아닌가. 네. 저희가 지금 이 보여드린 거는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헌재에 나와서 얘기했었던 모습 그리고 사실상 이 다른 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같이 좀 모아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창근 위원님 이 지금 조태열 장관의 기억과 이상민 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면이 좀 있긴 있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비단 방금 보신 그 영상뿐만 아니라 단전단수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 문건, 그 문건과 관련해서도 사실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본인은 재판정에서 본인은 일정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정표를 가지고 왜 한덕수 전 총리랑 얘기를 나눕니까? 그런 장면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정언이나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지시 문건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을 갖고 전 총리와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민 전 장관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가의 또 회동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의심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재판정에서 울먹이면서 네. 본인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리고 12월 3일 그날 잠깐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오해받을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변명에 가깝죠. 오히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 마당에 대통령의 본인 말대로 후배로서 한때 황태자라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대신을 사과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더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사실 어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긴 했습니다만 서정빈 변호사님. 이게 결국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저런 증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 제출된 거 보고 하면서 15년 검찰은 얘기했지만 몇 년형이 맞는 것 같아 혹은 뭐 무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선고를 전망하십니까?
일단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이 범죄에 대해서 그 혐의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소명까지는 되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죄 선고의 가능성 자체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역할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적은 역할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또 이런 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정 역시도 보이지가 않고 단전 단수 지시 혹은 그 전달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또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특검에서 15년 구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작 그 구체적인 역할을 따져서 거기에 좀 상당히 못 미치는 정도의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구형의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나오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보다도 좀 못 미치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이 1심 선고 자체는 다음 달 12일에 있을 예정인데 근데 어제 이제 구형을 듣고 최후 진술을 하고 터벅터벅 이제 나가는 이상민 전 장관의 등 뒤로 이런 얘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장관님 힘내십시오. 아빠 사랑해. 라는 얘기가 들렸다고 해요. 네. 아마도 이 같이 일했었던 다른 이 뭐 직원들이나 그리고 가족들이 이 자녀들이 이 실제 결심 공판을 보러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아빠 사랑해라는 말을 저는 사실 그냥 이 기사로 보고 하면서도 아빠 사랑해라는 말을 결심 공판에서 내 뒤통수로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지지층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근데 지지자들인데 좀 해괴망측한 지지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아빠한테 정말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윤버진은 들어봤어도 이버진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통해서. 근데 사실상 이제 일부 몇 명이 이제 그 방청석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사랑할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잖아요. 단전단수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CCTV를 통해 다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람 자체가 참 딱하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자녀들이 아닐 거다. 그냥 지지자들이 아빠 사랑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어제 끝났죠. 그리고 오늘은 뭐가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뤄진 결심 공판이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어야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한 8시간 풀로 쭉 쓰면서 거의 필리버스터 같다 따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또 이제 이 결심 공판에 임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 자체가 최후 진술로 A4 용지 40장 분량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오늘 오전 9시 30분, 오늘도 10시 전에 일찍 시작을 합니다만 오늘도 몇 시에 끝날진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오늘 구형이 나올 것이냐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깡통입니다. 깡통이 왜 나왔느냐 보시죠. 김만배 통장엔 7만 원뿐 대장동 4,800억 계좌를 까보니까 아는다 깡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 통장 보니까 화천대유 김만배 보니까 2,700억이 들어있다고 해서 가압류를 한 그 계좌였었는데 보니까 7만 원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통장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겠죠. 통장 내역을 좀 같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의 이 통장, 지금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간 이 금액,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련해서 사실 3천억이 지금 가압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잔액을 보니까 7만 원이더라.
그리고 더 스프링이 이름을 바꿨죠. 화천대유에서 더 스프링이 1,000억이 지금 사실상 이 가압류 가처분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5만 원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천화동인 2호 100억으로 지금 이 가압류 가처분인 줄 알았는데 173만 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김한배 씨만 그러냐?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관련한 이 알고 보니까 뭐 건너 사실상 실제 소유주는 남욱이더라라고 해서 NSJ 홀딩스 300억 정도의 이 가압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4,800만 원밖에 없고요. JS 1회 40억 근데 까보니까 4억 1,900만 원. 이게 서정민 변호사님. 이게 검찰이 가압류를 할 때 이 뭐 가압류 가처분에서 검찰도 추징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징 보전한 것들도 다 이렇게 깡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압류라든가 혹은 추진 보정 등을 진행을 할 때 네.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깡통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사실 흔히 발생을 합니다. 흔한 거죠. 생각보다는 흔히 발생을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런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항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앞서 검찰에서 추징 보전을 신청을 해놨고 또 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초기에 당연히 그 내용들을 상당히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계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추징 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근거들은 무엇이는지를 상당히 좀 결정적으로 참고를 할 생각이었을 텐데 네. 일부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문을 통해서 집행을 했더니 뭐 결과적으로는 검찰 당시에도 사실상 남아있는 금액이 극히 미비했고 이후에는 뭐 지금 가압류까지 진행됐을 때는 더욱 금액이 적었던 그런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닥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 이 사건들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이게 일단은 계좌부터 확보를 하자라고 해서 확보를 하긴 했는데 보니까 벌써 다 빼가고 조치가 끝난 상태더라라는 건데 근데 사실상 이거밖에 없다고 놀란 이유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포기를 하면 이것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던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미 2천억 추징 보전을 해놨고요. 민사 가니까 민사로 더 받을 수도 있고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영수 대변인님. 네. 지금 2천억이 몰수 보전이 돼 있다고 했는데 까보니까 다 깡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도 깡통인지 몰랐다는 겁니까? 일단 보고를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2천억 네. 정도 몰수 보존을 했다라고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고 뭐 계좌를 뭐 법무부 장관이 볼 일은 없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장동 일당들이 보니까 돈을 다 빼돌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어디다 빼돌렸는지 추적을 해서 네. 좀 추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또 말하자면 또 손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뭐 이제 수사에 직접적으로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은 나한테 2천억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했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계좌를 봤더니 몇만 원밖에 없다. 네. 이걸 명확하게 대장동 일단들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아마 추가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아한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고를 잘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창근 위원님. 검찰이 위에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데 4만 원짜리 깡통인데 2천억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거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은 자기네가 추징 보전해 놓은 이게 깡통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냐 알고도 거짓으로 보고를 올린 거냐라는 거죠. 거짓 보고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저 2천억 이미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22년도 9월 달에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이미 약 4,500억 가운데 약 179억을 뺀 나머지가 다 이미 인출되거나 쓰였다고 형사 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이미 당시에도 약 4,500억에 해당되는 돈을 환수나 추징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179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2천억으로 둔갑을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당시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옹호를 하면서 그리고 당시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가 해야 된다. 그 피해자는 성남시가 맞아요. 네. 그렇다면 그 성남시가 피해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적극적인 협조도 안 했어요. 그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 법원에 열람 등산하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열람 등산하러 갔더니 그 자료도 검찰이 대출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연 본인의 말이 정확치는 않지만 협조도 안 했다. 그리고 검찰이 허위 보고 저는 믿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의구심이 있는 정말 그런 대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게 민사로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민사를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도 보장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피해자는 성남시죠. 성남시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남시에 실익이 없는 사건 초기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이 제2의 항소 포기와 같은 그런 비협조 또 범죄 수익 비호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발언 수익이 좀 세죠. 일단 말씀드릴게 성남시장, 이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지금 오히려 이 그쪽 편 아니야라는 식으로 지금 이 국민의힘 소속의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차치 이런 걸 다 떠나서 서정민 변호사님 지금 돈을 다 빼돌렸단 말이죠. 어딘가에 뭐 있는 건지 다 써버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경우에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그렇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 대상물을 조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으면은 결국에는 가압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추후에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 추적 역시도 무척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예금이 뭐 다른 그런 금액이 남아있는 예금을 찾는 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또 당연히 당사자들은 이런 수익들이 혹여라도 나중에 뭐 배상 문제가 발생할까 봐 혹은 추징될까 봐 사실 뭐 빼돌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밖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였던 그런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들도 흔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이런 다른 계좌라든가 부동산을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다른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게 포착이 되면 다행인데 그럼 그걸 또 추징 보전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실상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대장동 항소포기 왜냐라니까 또 다시 또 넘어가는 거 아닌가. 돌고 돌아 원점으로 또 다시 논란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똑같았나요? 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아침에 매일경제에 보겠습니다. 왕관을 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요. 쿠바 대통령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베네수엘라 총독 얘기까진 들었는데 거기선 총독 여기선 또 대통령이야 라는 거죠. 요즘 이 영상이 아주 뜨겁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Do you want to talk about that because you were involved? We call members of Congress immediately after. This was not the kind of mission that you. Part of that stabilization, and the reason why we understand it is in Moscow trying to find a way to end this war to save lives of 8. 네. 마지막 사진은 약간 안티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지금 밈처럼 지금 돌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 쿠바 대통령, 거기다가 뭐 어디 총독, 이란 대통령, 곳곳에 대통령이란 대통령은 다 지금 이
이 마코 루비오가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밈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좋은 생각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걸 화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눈길이 가는 것도 갑니다만 이창근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지금 마코 루비오가 또 하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굉장히 감투를 쓴 게 지금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마코 루비오에 대해서도 좀 이런 짤이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저 생각대로 마크 루비오가 후바의 대통령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러한 영상이 나오고 그리고 루비오에 대한 저러한 어떤 풍자가 저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크 루비오가 국무장관이지만 국무장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직을 겸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베네수엘라 어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전격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루비오한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런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풍자면서 트럼프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반감 그런 것들이 마크 루비오한테 이렇게 반출된 그런 형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유명이라기보다는 약간 악명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회자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먹을 욕을 지금 본인이 대신 먹고 있는 약간 그런 형국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저기 세계 곳곳에 베네수엘라, 뭐 그린란드도 지금 돈으로 산다 그러고요.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뭔가 개입을 하려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언급되는 그 상대 국가들은 가만히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돈으로 사겠다고 그린란드도 마가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트럼프가 싫은데 마가를 외친다고 우리 팔리고 싶어요라는 얘기인가 싶을 수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볼까요? 마가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가 아니고요. Go away. 미국 절로 가라는 취지의 마가를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더맨더머입니다. 근데 얼굴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이런 이 풍자도 지금 도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덴마크, 지금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인 거죠. 덴마크의 한 이 빵집에선 슈크림빵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슈크림빵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자. 보통 마가 모자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가는 마가죠. 메이크 아메리카 고 어웨이라고 아예 박아버린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결국 트럼프가 세계적으로는 세계 곳곳에 대해서 다 참견을 하지만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고립이 되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얘기를 했잖아요. 국제법 필요 없다.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내 도덕성일 뿐이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세계 국제 질서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안중에 높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밈이 돌면서 뭐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으나 트럼프가 뭐 그런 거에 눈 하나라도 깜빡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루비오 국무장관 자체도 사실상 본인이 이제 반공이라든지 쿠바와의 어떤 악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를 앞세워서 남미 쪽에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의 그린란드 인수까지 루비오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트럼프는 지금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기준에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이 풍자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그 시간도 뭐 멀지 않았다. 네. 언제까지 그의 어떤 말하자면 국제 질서에 대한 유린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이런 막무가내식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곧 들어갈 거야라는 냄새를 굉장히 진하게 지금 풍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의 하메네이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걸 올렸어요. 지금 보면 하메네이가 자신의 이 공식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걸 석관이라고 해요. 약간 파라오, 옛날 그 파라오 관 같은 이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만든 파라오 관 같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거 서정민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뭐 이 그래프 봤을 때는 네. 저도 해석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현재 지금 분위기라든가 혹은 세계 정세를 봤을 때 뭐 지금 당장에는 트럼프의 그런 패권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언제라도 불서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파라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여기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건 결국 지금의 이런 트럼프의 이런 막무가내식 상황은 다 결국 부서져 버릴 거다라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백악관이 공식 SNS에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공습은 많은 옵션 중에 하나이며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라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고 이란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창근 위원님, 곧 군 투입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데 있어서 네. 미국이 전격적으로 행동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의 상황은 국민들이 현재 이란 정권에 저항하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에 그칠 줄 알았는데 2주간 지속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이번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서 현재의 정권만 붕괴시키면 되지,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형태로 그렇게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죠. 그리고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석관의 붕괴되는 그런 걸 올리고 바로 SNS에 저렇게 반기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임박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쓰기 전에 오늘 조금 전에 이것도 속보로 좀 나왔었던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이란이랑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대미 거래할 때, 미국이랑 거래할 때 관세 25%를 추가로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속보가 나오고 또 열심히 우리나라는 이란과 어느 정도의 거래가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피해가 크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피해 아마도 중국이 온전히 떠안지 않겠나. 지금 이란의 이 원유를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가거든요. 결국은 또 이렇게 미중 사안으로까지 또 번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한길당 무슨 얘기인가 싶죠.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5년 만에 간판을 바꿉니다. 지금의 간판은 국민의힘인데 대체 뭘로 바꾸느냐. 정의용 사무총장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 8천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명 바꿀 겁니다. 당원들이 68%가 넘는 사람들이 바꾸자고 동의를 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동안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겠습니다. 네. 1997년에 한나라당, 그 당시 이회창 총재 때죠.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박근혜 당시 대표 때 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새누리당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다음이 미래통합당이었고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그럼 지금의 이 국민의힘에서 2026년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떤 이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주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라벨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봉지업계에서 가장 그 위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인데 불법이에요. 중국산 티셔츠를 갖고 와서 라벨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박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속고 사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뭐 지금 보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왔는데 그때마다 최소한 비대위가 들어와서 새로운 인물들이 뭔가 혁신을 하겠다고 당명을 바꿨지. 갑자기 본인들이 좀 지도 체제가 흔들리니까 당명을 바꾸는 거는 저는 정치권에서 별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이 당명 개정은 위조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서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라벨가리예요.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라벨가리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른바 포대가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주호영 의원이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 당이 해오던 행태, 그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꾸어서는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고 그다음에 이 정당 푸대가리다. 네, 내용이 안 바뀌고 겉만 바뀌면 정당 포대가리 아니냐라고 얘기를 주호영 의원이 했다라는 건데 이창근 의원님, 주호영 의원은 당내 중진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도 대구죠. 그런데 그런 주호영 의원이 포대가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좀 뼈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옳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이 아까 당명 변천사를 다 겪었던 분이에요. 그렇죠. 한나라당 시절부터. 네. 그러면 그 당명 변천사 중에서 성공했을 때가 언제였고 실패했을 때가 언제였다는 것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성공했을 때가 새누리당, 그리고 절반의 성공이 국민의힘이었어요. 당시는 포대만 바꾼 게 아니라 포대 안에 세수는 세포대라는 말을 적용한다면은 세술,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컨텐츠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은 다시 장동혁 대표가 사과는 했지만 그게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도 반쪽짜리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날 인사를 통해서 윤에게는 외치는 인사를 영입을 하고 그리고 친윤을 요직에 앉히고 도라미 탑을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컨텐츠도 없어요. 근데 포대만 가려한다? 누가 지지하겠어요. 그 실패했는 사례가 결국 미래통합당이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그런 화학적인 결합뿐이었고 아무런 컨텐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다 겪은 중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장동혁 지도부는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주호영 의원이 이 당명 바뀐 이 변천사를 다 겪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지금의 이 상황이 내용이 뭔가 바뀌지 않는 이른바 겉만 바뀌는 포대가리라고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명 바꾸고 외연을 더 넓히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었죠. 장동혁 대표 어제 최고위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어제 야3당이 특검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습니다.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 없습니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입니다. 우리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바로 화답해 주신 장동혁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주신 이준석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네. 조금 전 오늘 8시 한 15분이었었네요. 저희 방송이 한창 진행되는 중에 오늘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개혁신한 대표 두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서 특검법 어떻게 할지 야3당 우리 힘을 합칩시다라고 했는데 혁신당은 나는 아니다라고 나왔죠. 국민의힘과 같이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특검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소영수 대변인님, 지금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어떤 외연이 확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외연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이준석 대표의 몸부림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장동혁 대표 차원에서는 어디에 손을 내밀 데가 없고
그나마 보수의 진영에 있었던 개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나름대로 좀 젊은 층을 좀 뭐 유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똘똘한 줄 알았더니 좀 촉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윤어게인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다.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럴 수는 있으나 저는 장동혁 대표의 들러리 수준에서 끝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 젊은데 정치를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로 외연이 확대된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안 할 짓을 오히려 한 거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오늘 만남 이후에 이제 이 양 당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왜 한길당이라는 거야? 오늘의 키워드 알 수가 없네. 왜?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준석과 연대를 해서 뭐 당을 합친다거나 이러면 전한길은 역시 지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준석은요 한동훈 투입니다.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보수파 연합하더라도 이준석은 한동훈 투입니다. 전한길 뉴스를 듣는 여러분들께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또 설문조사를 여러분 뜻에 따르겠습니다. 한길 당까지는 아니지만 당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끼리 한번요 모아가지고 장동혁 대표 국힘에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뭔가를요 결집체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한길 당까지는 아니고요. 또 한길 당이라 하면 또 뉴스에 또 일판만판 하겠죠. 전한길 드디어 한길당 창당했다. 그러다 아마 전한길이 앞으로 네. 제가 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한길당까지는 아니고요.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창근 위원님. 한길당 창당될 것 같으십니까?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만들면 좋겠다. 예,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고 훈수도 두지 말고 네. 본인이 창당을 해서 본인 지방선거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영입했을 때도 되돌리고 싶다는 그러한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얼마나 뼈아픈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그러한 건전한 세력은 전한길 씨예요. 제발 국민의힘에서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원들이 바라는 바고 국민의힘이 살 길이거든요. 오히려 빨리 창당할 거면 빨리빨리 한길당으로 좀 나가다오. 우리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좀 자강을 좀 해볼게 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지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길당이 실제 창당이 될지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